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헝다 사태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동북 삼성과 남동부, 서부 내륙까지 합쳐서 말 그대로 중국 전역에 걸쳐서 제한전력이나 단전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갑작스런 그 예고도 없는 이제 정전으로 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거나 철강회사에서 CO2를 배출하는 송출기가 가동이 멈추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 된다거나 또 시내 한복판에 신호등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차량이 엉키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바람에 양초 가격이 무려 지난 몇 달 사이에 10배가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전력난은요,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이미 전력 소비가 생산을 추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 석탄 화력 발전소들의 석탄 재고량이 2주일 정도 분량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10월 중순까지 10개 성에 대해서 제한 전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력난이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70년대, 2002년에서 2004년, 가장 최근에는 2011년에서 2012년, 그래서 지금까지 4번의 전력 대란이 발생을 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성에 대해서 제한 전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10개 지역으로 넓혀졌죠. 그리고 당초 10월 중순까지 하기로 했던 것도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은 전력 대란이 자주 발생하느냐?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전력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전력 생산의 약 57%는 화력 발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7%가 수력, 그 다음에 원자력이 한 2.3%, 나머지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요 데이터는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차이가 어떤 데는 9%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데이터에서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화력 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력 대란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내 석탄 생산을 줄였고요. 또 호주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석탄 수입이 줄어든 데다가 그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까지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송전 시설들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누전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 정저우 같은 경우에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그 위쪽으로는 비도 안 오고요. 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가 요 랴오닝성 요쪽으로 바다 쪽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바람이 적게 불어가지고요 생산량이 줄었고요. 저기 또 스촨성이라든가 윤난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큰 대형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이쪽 지역은 또 강수량이 적어서 발전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드러나는 표면적인 단기적인 이유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제 과도한 정책과 평가 시스템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왜 중국 정부가 그러면 그동안의 전력 부족 사태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국 내 석탄 생산을 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마찰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자 시진핑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을 하자. 그래서 다 같이 인류 문명 공동체를 건설하자. 요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공약 중에서 기후협약과 탄소 중립이 있는데 시진핑이 이것을 첫 번째 이행 목표로 잡은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에는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2021년 올해를 그 탄소 중립 원년으로 삼고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감축 드라이브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제조업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중국이 또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내년에 있을 시진핑의 3년임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강변일변도로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은 고려를 하지 않고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매년 3월에 양회에서 지난해 정책 보고와 그 해에 해야 될 일을 갖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기업원에 해당하는 국가개발계획위원회 NDRC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각 성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목표치를 할당을 하고 매 분기마다 이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9개 성이 목표에 미달을 했어요. 사실은 중국의 에너지 감축 정책은 2006년부터 꾸준하게 해오던 건데 2018년도까지는 잘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목표에 미달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올해는 상황이 다르죠. 시진핑이 대외적으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목표가 미달한다라고 하면 이거 체면 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외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성 발언도 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러면 이들 성의 책임자는 사실은 환경설비도 갖추고 산업구조도 수정을 하고 해서 에너지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이런 근본적인 대안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실적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자기 승진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대해서 제한 송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을 시작으로 전력 대란이 발생하고 이게 제조업 생산 중단까지 발생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경고를 받은 이런 지방 정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생산 제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송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제한은 주로 이제 광동, 장수, 후젠 등 이렇게 남동 쪽에 많이 되어 있고요. 송전 제한은 사실은 이제 동북 삼성 이런 쪽에다 이 대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력 대란이 수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철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요 산업을 한번 볼까요? 1차적으로는 우선 이제 아까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철강이 있고요.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구리 비철금속도 있고요. 또 수요소 쪽으로 넘어가면 반도체, 실리콘, 화학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제품들이 대부분 기초 소재 산업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광동성하고 장수성 이쪽 동남부 일대가 우리가 중국 이 지역을 이제 경제 심장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이 또 규제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그러면 이 1차 산업이 생산 제한이 되고 타격을 입게 되면 이들의 만든 제품을 가지고 만든 2차 제품,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자동차 제품 이런 수요업체들도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아마 3분기에는 제가 10월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조업 생산이 아마 대폭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철강제 수출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 이런 수출도 많이 줄고 특히 부품 수출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 제조업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고요. 이게 좀 더 내년 2월 안에도 이게 해결을 못하고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아마 인플레 우려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아마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동기어진 전략, 우리 뭐 껴안고 같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수출하려고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철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가격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가동률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력 문제는 사실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석탄 수입을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강점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발전소에서 쓰는 발전탄 가격도 아마 크게 오를 거고요. 그와 관계가 깊은 강점탄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강점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0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요 한동안은 $400 이상에서 고가 행진을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는 어떤 품목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요거는 지금 9개 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제 대상 경고를 받은 지역이. 요 성이 어느 지역인지를 살펴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지역, 1분기 때도 경고를 받았고 2분기 때도 경고를 받은 요 지역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은 우선 이제 특히 허베이, 장수, 광동, 후젠 요들 지역이 있네요. 근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허베이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라든가 단합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젠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대량 밀집 생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수성 같은 경우에는 대형 철강사들, 사강이라든가 이런 용강이라든가 이런 대형 철근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품목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력 대란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철강 제품뿐만이 아니고 석탄,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제품들 가격이 품귀 현상을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의 가격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가격이 최근에 다시 오른 이유가 이 때문이고요. 물론 중국 정부가 이제 가격을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수출은 이미 일부 지방 정부는 영내 철강사들한테 야 수출하지 마, 우리 먹을 것도 없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봐요. 하나는 오파를 안 해 스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을 대폭 올려가지고 자 우리 상황이 이런데 너희가 좀 이해해줘.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형식적이고 체면적인 오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해외 수입선, 특히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구매해야 되는 단합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